대선을 29일 앞두고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모두 오차 범위 내 선두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두 후보가 접전 중인 가운데 대구, 경북과 호남의 지지율 추이와 민심을 집중 분석합니다. 경남도지사를 사퇴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강력하고 새로운 우파 정부를 만들겠다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섰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어제 자정 직전 도지사직을 사퇴해 보궐선거를 무산시켰고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국내당 광주 경선장에 대학생 수백 명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는 대학생 200여 명이 대절한 버스를 타고 투표장까지 이동하는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JTBC 뉴스룸은 오늘부터 주요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 검증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각 당 후보들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눈길을 끄는 대책들도 상당수 있었지만 벌써부터 예산 혹은 효과 논란으로 대부분 정책이 엉성하다는 지적입니다. 어제 육지로 올라온 세월호의 선체가 뒤틀리고 굽은 것으로 확인돼 구두 위에서 방향을 돌려놓으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곧바로 거치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선체 변형 정도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시작할 미수습자 수색과 선체 조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순실 씨 회사인 WK의 건물 관리인이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10월 18일 JTBC 기자가 처음으로 찾아와서 자신과 함께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에 있던 태블릿 PC를 발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최 씨는 사전에 기자와 연락하지 않았느냐고 건물 관리인에게 직접 물었지만 관리인은 기자가 연락 없이 찾아왔고 JTBC가 공정한 보도를 할 것이라고 믿어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이면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북적이는 북한강 일대입니다.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인 이 지역 주변으로 허가받지 않는 가게나 카페들이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는데요. 밀착 카메라에서는 반복되는 단속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현장을 고발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대선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거리에 현수막과 선거 벽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역대 대선에서 후보 등록일 이후에 그때까지의 여론조사로 나타난 1, 2위 후보가 뒤바뀐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번 대선은 기간도 짧고 특히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답변이 과거보다 많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과거의 예로 봤을 때 이번 주가 대선 후보의 윤곽을 사실상 결정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온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1, 2위를 명확히 가리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일주일 동안 앞서 줄곧 1위를 지키던 문재인 후보가 2위 안철수 후보와 격차를 다시 벌리느냐, 아니면 지금 상황이 유지되느냐, 또 아니면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안 후보가 문 후보를 확실하게 앞지르느냐, 양쪽 캠프의 총력전은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두 후보의 오늘 지지율은 어떻게 나오는지 안지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6개의 여론조사가 공개됐습니다. 먼저 한겨레의 조사에서는 두 후보의 지지율이 37.7%로 같았습니다. 한국일보 조사에서는 문재인 37.7%, 안철수 37%였고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34.4%로 문 후보보다 2.2%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KBS와 연합뉴스의 여론조사에선 안 후보가 4.1%포인트 높았습니다. 오차범위 밖으로 나온 건 지방신문 7개사의 여론조사뿐이었습니다. 문 후보가 안 후보보다 5.4%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영남과 호남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슷한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자정께 지사직을 사퇴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홍준표 후보의 경우 오늘 발표된 모든 여론조사에서 5에서 7%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이처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 2위 초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특히나 호남과 대구, 경북의 여론 흐름에 각 캠프가 매우 민감해졌습니다.
두 지역의 경우에 후보의 정책과 발언의 성향에 따라서 표심이 크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호남의 민심을 고석승 기자가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광주의 구 전남도청 앞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호남은 역대 대선에서 이른바 전략적 선택을 통해 한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몰아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팽팽하게 맞서는 분위기입니다. 대선에서의 표심도 일관된 모습이었지만 지난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분리된 뒤에는 한쪽 손만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압승을 거뒀고 최근까지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호남 판세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박빙 구도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내세운 정책이 마음에 와닿아서 그렇게 뽑기로 결정했어요. 안철수 씨 요즘 다 응원을 하시더니 술 잡수러 오신 양반. 다만 연령층에 따라서는 지지 후보가 갈리는 모양새입니다. 안철수 씨가 안 나온다고 해도 국민의당을 우리는 찍을 거예요. 그래도 안철수 씨가 더 낫지, 문재인 씨보다. 안철수 후보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경험이 많으시고 풍부하신 것 같아서 저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전 선거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60세 이상은 안철수 후보를 많이 지지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뭐 거의 문재인 씨를 지지하는 것 같고. 이번 대선에서 호남 유권자 수는 전체의 10% 남짓.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늘 전통적 야권 지지층의 민심을 대변해왔다는 점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이곳 호남의 지지를 얻기 위해 막판까지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이번엔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은 역대 선거 때마다 보수 색채가 가장 뚜렷했던 지역이기도 하죠. 이번에는 유력 보수 후보들이 잇따라 출마를 포기하거나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지지율이 매주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민규 기자가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어려울 때마다 찾아 지지를 호소했던 만큼 보수 표심의 핵심이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지난 대선 때 대구 지역은 80% 넘게 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부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거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까지 지지 후보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정작 구 여권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민심이 왜 바뀌었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이 대구에서 오랫동안 집권해오면서 대구가 더 나아진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뽑게 되면 나는 안철수 뽑을 거야.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후보도 만만치가 않은데 또 지켜봐야지. 세대별로 표심은 나뉘기도 합니다. 정권을 교체하자. 이제 저번에 대선 때 못한 부분을 이제 한번 채워보자 하고 이제 지지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문재인은 전부 다 그래 뭐 반대로 하대. 안철수, 홍준표 이제 두 분 중에서 지금 안 되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지만 출렁이는 표심은 언제 또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홀몸에 나를 위해서 충정하는 그 마음은 나는 변함이 없고. 대구고 뭐 전라도고 충청도고 그걸 떠나서 아까 앞에 말하다시피 내 진심으로 목숨을 걸고 나를 위해서. 대구 경북 지역의 유권자 수는 약 420만 명, 전체 유권자의 약 10%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선거 때마다 보수 후보에게 몰표를 던져왔습니다. TK 표심이 보수 후보를 자임하는 홍준표 후보 쪽으로 다시 향하느냐, 아니면 안철수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느냐, 이번 선거의 열쇠가 될 걸로 보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 뒤에 첫 일성은 배심 있고 당당한 보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막기 위해서 어젯밤 자정 3분 전에 사표를 냈고 이 지역의 일부 시민단체들은 홍 후보 차량에 소금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도지사직을 내려놓은 홍준표 후보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경북의 재보궐선거구였습니다. 모레 열리는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해야 보수 적자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TK가 한국 보수 우파의 심장입니다. 앞서 열린 도지사 퇴임식에서는 우리나라가 대란에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대통령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좌파와 호남의 눈치만 살리는 유약한 리더십인지 배심 있고 당당하게 난관을 돌파해 나가는 강인한 리더십인지 국민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공직자 사퇴 시한인 어제 자정을 3분 남겨두고 사표를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지역선관위에 관련 사실이 통지되면서 홍 후보 계획대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무산됐습니다. 일부 시민단체 의원들은 홍준표 후보가 도민의 참정권을 빼앗았다며 홍 후보 차량에 소금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바른정당은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자 당내에서 이른바 완주론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후보 사퇴나 연대의 가능성인데 오늘 오후에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선은 완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유승민 후보는 오늘도 후보 간 연대는 없다고 묻박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든 단일화 생각이 전혀 없다. 그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문제는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물론이고 일부 조사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도 뒤처집니다. 때문에 당 내부에선 완주에 대한 회의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결국 오늘 오후 바른정당은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이 모두 모였습니다. 당초 지도부의 대선 전략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무성 공동선대위원장이 미리 막았습니다. TV 토론이 시작되면은 실력이 가장 뛰어나고 안정감이 있는 우리 유승민 후보가 그 지지율이 올라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뚜렷한 지지율에 반등이 보이지 않는다면 대선 후보 등록일을 앞둔 이번 주가 바른정당 진로에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국민의당 경선 과정에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와 관련한 단독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JTBC는 전북 지역 대학생 수백 명을 국민의당 광주 경선 투표장에 관광버스로 실어 나르는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선관위 조사에서 강요에 의해 투표에 참여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이희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25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앞입니다. 국민의당 첫 순회 경선이 있던 곳입니다. 대형 버스가 서더니 학생들이 줄지어 내립니다. 경선장에 모인 이들은 전북 익산의 원광대학교 학생들입니다. 약 200여 명이 45인승 버스 7대에 나눠 타고 익산에서 광주까지 이동한 겁니다. 익산에서 광주는 1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선관위는 학생들을 상대로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은 강요에 의해서 참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대절한 버스는 며칠 전부터 예약이 돼 있었습니다. 3, 4일 이상 연락이 와서 갈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고 그날 차가 있느냐 그래서 있다라고 하고 오늘 나간 거예요 지금 차가. 선관위는 버스를 누가 대절했는지 경비는 누가 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 관계자는 일부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누가 이들을 동원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광대 측도 학생들이 단체로 행사장에 간 것 자체가 정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며 학교 차원에서도 진상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실제로 국민의당은 첫 경선지에서 대규모 흥행에 성공했다고 자축했었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그 다음 경선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은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동원, 그것도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정치부 이지은 기자와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은 기자, 네. 선관위에서는 학생들이 동원된 걸로 보고 있다. 이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광대에서 경선장까지 거리가 100km가량이 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버스를 대절해서 단체로 경선장에 가는 건 사실 매우 드문 일인데요. 예. 그 일부 학생들은 이 강요에 의해서 갔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일단은 동원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동원했느냐?
또 동원한 측이 돈을 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결과에 따라서는 굉장히 파장이 클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이 공직선거법 230조 7항을 보면 이 경선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이 금품이나 교통 편의 제공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통 편의 제공도 불법인데 경선 흥행을 위해서 단체로 이렇게 사람을 동원했다는 것이고 특히 특정 캠프에서 이같이 했다면 더욱 문제는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 국민의당은 경선 불법 문제가 불법 동원 문제가 지난번에도 왜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광주 경선인데요. 이 렌터카 차량 17대와 운전기사 등을 동원해서 이 주민 130여 명에게 이 투표소까지 이 교통 편의를 제공한 2명을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예.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인데 취재 결과 이 사람들이 국민의당 당직자로 드러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 직농국장 국모 씨와 최모 씨였는데요. 이 두 사람은 각각 광주 서구갑 지역위원회의 이 조직국장과 동협의회 회장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서구갑은 안철수 후보의 비서실장 출신이자 현재 당의 국민참여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 송기석 의원의 지역구였습니다. 예. 물론 이제 송 의원은 이 일을 전혀 몰랐고 이들의 개인의 공명심이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부산에서도 버스를 대절한 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당 부산 경선이 지난달에 치러졌었는데요. 이 한 남성이 버스를 빌려서 부산 강서구 지역 주민들을 데리고 투표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도시락을 먹었는데 선관위가 역시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늘 취재를 해보니 이 남성은 국민의당 당원이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민주당도 사실 경우는 좀 다르지만 캠프 행사에 학생들이 동원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투표에 강제로 동원된 것은 아니어서 이 경중에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이 선관위가 우석대 한 학과 교수 등이 지난달 중순 이 문재인 후보의 이 지지 모임 출범식에 학과생 170여 명을 참석시킨 의혹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음식물을 제공했고 영화 관람을 하게 한 혐의였습니다. 이 문 후보 측은 역시 캠프와 상관없는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예. 자, 양쪽이 모두 캠프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세월호 선체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며칠 전에 민주당은 국민의당 시의원들이 역시 세월호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고 거세게 비난을 한 바 있죠. 두 당 모두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육상 거취를 준비 중인 세월호 선체를 배경으로 한 남성이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로 안산 상로구리 지역구인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앞서 지난 1일 민주당 소속 안산시 의원 4명도 전남 목포신항을 방문해 이른바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이들은 이 사진을 아예 보도자료로 배포해 일부 지역 언론에서 기사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당 일부 시의원들이 세월호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국민의당이 민주당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자기의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보고 비난해온 민주당은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편 김철민 의원은 의정보고 차원에서 사진을 찍는 건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늦게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또 김 의원과 해당 시의원들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예, 이번 대선은 광장의 촛불 민심이 이끌어냈죠. 그래서 대선 후보들은 그만큼 그 민심을 좋은 정책으로 연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다루다 보니 정책은 조금 또 따분하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구도 싸움에 더 언론은 집착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이른바 경마식 보도라고 하긴 하면서 또 반성도 합니다만, 그래서 오늘부터 JTBC는
정책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다룰까 합니다. 가능하면 정책이란 것은 따분한 것이 아니고 재미있는 것이다 라는 인상을 드리려고 나름 노력은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저희들 생각에 많은 유권자들이 사실은 정책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더 궁금하게 생각하신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후보 개인이나 또 그 자질 문제에 대한 검증 문제도 저희들은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요즘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검증인데요. 윤정식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코너는 윤정식 기자와 이윤석 기자가 번갈아 가면서 매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윤정식 기자입니다. 자, 미세먼지 정책은 각 후보들이 대부분 내놨습니다. 심각하게 인식하기는 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온도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일단 모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이 미세먼지 기준을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 아니면 WHO 기준으로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은 내놨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동원했느냐는 건데 미세먼지 저감 핵심 이 세 가지 부분에 걸쳐서 저희는 공약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예. 우선 이 미세먼지의 국내 발생을 억제하는 부분은 이 석탄 사용 감축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중 문재인 후보는 이 신규 화력 발전소를 건설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낡은 발전소 가동도 중단을 약속했습니다. 이 안철수 후보도 비슷한데요. 이 조금 더 나갔습니다. 이미 가동 중인 석탄 화력 발전소들도 겨울 또 봄에는 70%만 돌려서 미세먼지 발생량 자체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예. 이 문제는 이렇게 할 경우 이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느냐는 건데요. 이 전문가들은 현재 가스 등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풀 가동을 한다 하면은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원가가 가스의 경우 석탄보다 2배가량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70%만 가동하게 되면 그만큼 전기료는 올라간다? 30% 비는 부분에 대해서 석탄 대신에 가스를 운영을 한다는 건데 그 부분에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단가가 좀 올라간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단가가 올라가는 것을 감수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느냐 하는 선택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안철수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홍 후보는 에너지 정책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심상정 후보는 기후 정의세 신설을 주장해서 조금 더 급진적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예. 시민들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사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지금까지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가 자체 발생시킨 것도 물론 많이 있지만 중국에서 넘어온 게 훨씬 더 많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뭔가 좀 확실한 대책을 늘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준비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성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이 홍준표 후보는 여기 보시면은 책임을 묻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중국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건데 가장 강력한 발언이긴 하지만 어떻게 묻겠다라는 방법론은 없습니다. 예. 또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환경 협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라며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중국에 스모그 프리 타워를 도입하자라는 공약을 말했는데요. 이건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외신으로 잠깐 전해드린 내용이긴 한데 일단 이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얼마나 넘어오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사실은 측정망이 좀 촘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제대로 안 갖춰진 상황인데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문은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군요. 네, 이 측정망이 상당히 원인부터 잡아나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안철수 후보는 사물 인터넷, 즉 IoT 측정망을 전국에 대량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IT 전문가인 안 후보가 이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문제는 정확도가 다소 떨어질 수가 있고 비용이 또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문재인 후보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촘촘하게 측정망이 깔리긴 할 텐데요. 예산 확보가 또 어렵고 재원을 학교 아니면 지자체, 국가 누가 마련을 할지 이 정리가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사실 이미 진행 중이거나 또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좀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죠. 저희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실현 가능성 있고 발빠른 대책을 원하는데 공약 후보들의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좀 실현 가능성이 없고 저에게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선거성으로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같고 시민들이나 서민들이 믿을 수 있고 저간 말만 뱉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민들 반응을 들어보긴 했는데 오늘 논란이 된 정책 아까 그게 스모그 프리 타워 그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안철수 후보의 스모그 프리 타워 정책이 있습니다. 예. 이게 베이징에 있는 구조물인데요. 네덜란드 디자이너 단 로세하르데의 발명품입니다. 이 정전기를 일으키는 특수 필터를 안에 달아서 또 미세먼지를 빨아들인다면 다른 지역보다 미세먼지가 최대 60%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실제 중국 언론에서조차도 이 기기는 실제 스모그를 해결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용량이 작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거대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런 얘기인가 보죠? 베이징 시내에 10만 개를 설치해야 효과가 좀 나타난다라고 예, 나왔습니다. 이 논란이 이렇게 커지자 안철수 캠프 관계자도요. 이 시범 운영을 제한한 거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도 학교 미세먼지 알림이 이 정책은 그건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죠. 이 문 후보가 워킹맘들을 만났을 때 내놓았던 정책이거든요. 예. 이 어린이 미세먼지 기준을 따로 신설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교마다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도입을 해서 기준이 넘는 날에는 수업을 조정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측정기가 대당 3천에서 4천만 원입니다. 현 정부도 이 점을 알고서 주요 지점의 설치를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건데요. 예. 이걸 전국 초등학교 6천여 곳에 설치한다는 게 뭐 발상은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 또 심 후보의 기후정의세도 눈에 띄는 공약이긴 합니다. 이 휘발유와 디젤 등의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상 유류세 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예. 역시 취지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물가 인상과 연동돼서 시장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공약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그 대선 후보들이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이전에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들을 재탕하거나 삼탕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또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불리죠. 이 노후 경유차, 또 건설 기계 장비에 대한 차별을 둘지 말지 여부를 이 정책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 아직 어느 곳에도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인 청산이진이 아직까지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나오지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저희들이 이렇게 정책 검증을 하는 이유는 그 정책에 대해서 물론 뭐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혹시 모자란 점이나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서 내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 윤정식 기자였습니다. 참사 3주기를 앞둔 어제 세월호가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미수습자 9명을 찾고 침몰 원인을 밝히는 작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이 작업을 위해서 이제 세월호는 목포 신항에 예상보다 한참 더 머무르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를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지금 뒤로 세월호 선체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뒤로. 아직 육상 거치가 완벽하게 끝나진 않았죠. 얼마나 더 걸립니까? 네, 세월호 선체를 가로로 놓으려고 했는데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세로로 계획이 바뀌어서 이 상태 그대로 오늘 거치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반잠수식 운반선 위에 있던 거대한 받침대, 하나의 길이가 110m짜리인데요. 이 받침대를 옮겨서 선체 밑으로 넣는 작업까지 오늘 오후 6시 30분 마무리가 됐고 이제 이 받침대를 보강하는 작업이 남았는데 내일 아침 7시쯤 재개될 예정입니다. 예. 어제 무트로 선체가 옮겨졌을 때하고 지금 위치하고 거의 뭐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체 변형이 발견돼서 더 이상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길이 146m, 이 세월호 선체가 운반선을 완전히 빠져나와서 부두로 올라온 것이 어제 오후 5시 반쯤입니다. 그 이후에 선체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살짝 방향을 더 틀어서 가로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했는데
5도 정도를 튼 상태에서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문가들이 선체를 살펴보니까 선체가 변형된 것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더 이상 이동하는 것은 무리다. 이 상태 그대로 거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세월호 선체를 놓기 전에 먼저 받침대를 놓고 그 위로 선체를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반대로 선체가 이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그 밑으로 받침대를 넣는 작업이 오늘 진행이 된 겁니다. 예, 선체 변형은 사실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육상 거치 방식을 바꿀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 건가요? 네, 해수부가 설명한 선체 변형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선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중앙 정도 부위를 기준으로 꽈배기처럼 좀 꼬인 이런 트위스팅 현상이 발견이 됐고 또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이 휜 밴딩 현상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원인은 여러 가지로 추측이 됩니다. 3년 전에 침몰을 하면서 해저면과 부딪힐 때 받은 강한 충격,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바닷속에서의 오랜 부식, 또 인양 과정에서 선체가 받은 힘이나 또 어제 바로 모듈 트랜스포터에 실려서 이동할 때 선체가 받은 미세한 진동 등도 이런 선체 변형의 원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선체를 가만히 놓아둔 상태에서도 변형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해수부 측의 설명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듈 트랜스포터 작업 중단을 한 이후에 전혀 그 움직임이 MT 쪽에서의 어떤 별도의 작동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야간 기간 동안에 선체 변형이 추가로 있었다라는 점은 오늘 회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그냥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도 선체가 변형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기는 합니다. 미수습자 가족이나 유가족들도 상당히 걱정이 크겠군요. 그렇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계속해서 줄곧 작업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달라 이렇게 늘 강조해 왔습니다. 이렇게 일단 육상 거치 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됐다는 점에서는 좀 안심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변형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앞으로 있을 미수습자 수색 과정에서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무트로 올라온 선체를 바라보면서 내 가족이 저 안에 있을 텐데 빨리 밖으로 나오게 해주고 싶다라는 착잡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역시 목포 신항에서 생활하고 있는 유가족들도 원인 규명, 침몰 원인 규명을 밝히는데 필수적인 선체 여러 부분들이 사라진 것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트로 나온 선체를 보니까 상당히 부식이 생각보다 심하고 또 앞으로 있을 원인 규명 과정에서 이런 변형이 계속 이어진다면 걸림돌로 작용하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현지에서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선체 내부가 지금 사실은 그 전에 무너져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배 전체가 이렇게 가만둔 상태에서도 뒤틀리는 그런 변형이 진행 중이어서 수색 작업 자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참사 당일 단원고 학생들이 머물렀던 세월호 4층 객실부는 그 흔적도 찾기 힘든 상태입니다. 벽은 무너져 내렸고 마감재가 떨어진 천장은 뒤틀렸습니다. 남은 건 철제 기둥뿐입니다. 정상 운항일 때와 비교하면 부식도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거치가 마무리되면 세척과 방역 등 수색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작업자들이 밟고 이동하기 위한 구조물, 워킹타워도 설치합니다. 하지만 선체에 어떻게 진입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좌현이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현 측에서 수직 진입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지만 선체 변형이 변수입니다. 바닥면인 좌현으로 진입하려고 해도 최고 7m 높이로 쌓인 잔해 탓에 진입로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약해진 선체가 무너질 수 있어 적극 검토됐던 객실부 절단 방식은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선체 조사 및 선체 정리 작업을 객실부 절단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누차 말씀드렸고요. 해수부와 선체조사위는 이번 주말쯤 구체적인 수색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아래에서 사정기관을 총괄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앞서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포착되지 않은 혐의들까지 포함돼서 영장 발부 여부가 어느 때보다도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검찰은 서울구치소를 찾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4번째 출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제 한 차례 더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이번 주 후반쯤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이제 내일 밤, 늦어도 모레 새벽에는 결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금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속영장에 발부될 만한 이 범죄 사실이 충분히 구성된 혐의들만 압축을 해서 영장에 넣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특검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서 법원이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기각한 점을 고려한 겁니다. 예, 우 전 수석은 상당히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포함이 됐고 또 어떤 게 빠진 겁니까? 네,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 직권남용 혐의는 빠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 전 수석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팀이 김경일 123 정장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등 어느 정도 이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해 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우 전 수석이 이와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는 영장에 포함이 됐습니다. 또 앞서 이 검찰 1차 수사나 또 특검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가 추가가 됐는데 검찰은 바로 이 지점이 결정타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새로 추가한 혐의도 역시 최순실 씨 이권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요? 네, 검찰은 이 우 전 수석이 전국 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찍어내기식 감찰을 압박했던 부분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스포츠클럽은 지난해에만 130억 원 예산이 책정이 됐던 이 문체부 사업인데요. 최순실 씨는 이 클럽 운영을 K스포츠에게 맡기고 또 더 블루K가 컨설팅을 하는 방식으로 이권을 챙기려고 했었습니다. 실제 롯데로부터 70억 원을 받았던 사업도 바로 이 사업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위탁 업체들을 내쫓아야만 했는데 바로 이 지점에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직원들을 동원했던 겁니다. 검찰은 이 최 씨의 국정농단을 맡기는커녕 오히려 지원했던 그 직무유기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4차 조사, 앞선 세 차례와 달리 이원석 특수일부장이 투입됐다고 들었습니다. 달라진 점이 뭡니까? 네, 이원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1차 수사 초기부터 박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오늘 조사에서도 이 혐의와 관련된 세부적인 부분을 치밀하게 파고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은 종전과 다름없이 모른다로 일관됐다고 합니다. 검찰은 모레 한 번 더 조사를 벌인 뒤에 이번 주말쯤에는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예, 검찰청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오늘 최순실 씨 재판에서는 최 씨의 개인 회사였던 WK의 건물 관리인 노모 씨가 처음으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WK 사무실은 작년 10월 18일 JTBC 취재진이 최 씨의 태블릿 PC를 최초로 발견한 곳입니다. 오늘 재판에 나온 노 씨는 당시 언론사 취재진 중에 JTBC 기자가 건물에 가장 먼저 찾아왔고 자신의 협조를 받아서 사무실에 같이 들어가 태블릿 PC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뉴스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전해드린 태블릿 PC 입수 경위와 같습니다. 그동안 일부 친박 세력이 주도적으로 확산시킨 태블릿 PC 조작설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을 담당하는 취재 기자와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재판에서 당시 WK 사무실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언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 WK 건물 관리인 노 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일에 WK가 이사를 나가서 건물에서 나간 상태였습니다. 예. 당시는 최순실 씨의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대해 언론사들이 취재를 시작한 때였는데요. 예. 이틀 후에 이사를 나간 지 이틀 후에 WK 직원이 와서 이 건물 관리인에게 부동산 업체에서 오면 문을 열어주라면서 열쇠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한 달 반 후인 지난해 10월 18일에 JTBC 기자가 찾아와서 같이 빈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고 사무실 책상에서 태블릿 PC를 처음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 관리인이나 찾아간 기자나 거기에 태블릿 PC가 있으리라는 것은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제기된 의혹 중에는 건물 관리인이 JTBC 기자에게 태블릿 PC를 건네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작이 아니냐. 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관리인 본인이 사실 아니다 이렇게 밝힌 건데 네. 그렇다면 건물 관리인은 왜 사무실 문을 열어줬다고 증언을 했습니까? 예, 건물 관리인은 국정 개입 사태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었고 그 사태의 진상이 밝혀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가짐에서 열어줬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예. 건물주와 임차인의 미안하지 않았느냐라는 최 씨 변호인단의 추궁성 질문도 있었는데요. 진실규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특히 앞서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최순실 씨의 WK가 이사를 간 뒤에 한 달 반가량 방치된 사무실이어서 취재기자가 책상에서 태블릿 PC를 찾아내기 전까지는 태블릿 PC의 존재 자체를 관리인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예. 당시 다른 언론들도 최순실 씨 주변을 취재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관리인이 왜 JTBC 기자에게만 협조를 했느냐 이런 주장도 나왔죠. 예, 그 점은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 관리인은 지난해 10월 18일 기자가 찾아온 게 처음이었고 JTBC 기자가 가장 먼저 최초로 찾아왔기 때문에 사무실 문을 열어주게 됐다고 했고요. 예. 해당 기자가 그날 찾아와서 처음 얼굴을 봤고 사전 연락 없이 그냥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예. 건물 관리인은 이런 내용들을 검찰 조사에서 모두 진술을 했고요. JTBC 기자와 건물 지하에서 건물 지상으로 그 4층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으로 올라갔던 모습이 찍힌 건물 지하 CCTV도 모두 검찰이 확보해 갔다고 했습니다. 예. 지금 뭐 백종원 기자가 자사 얘기이기 때문에 일부러 빼고 얘기한 것 같긴 합니다만은 지금 다른 보도에 이미 그 내용이 다 나갔는데 예. JTBC 기자가 가장 먼저 찾아왔을 뿐만이 아니라 JTBC를 믿기 때문에 전달해줬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한 얘기긴 합니다. 네. 자칫 뭐 지금 이제 자사 얘기하니까 좀 민망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건 굉장히 그 건물 관리인의 협조 동기로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최순실 씨 측은 태블릿 PC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태블릿 PC에 대해서 조작된 것으로 몰고 가라라는 최 씨 육성이 이미 그 녹취가 공개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크게 일기도 했는데 건물 관리인 증언이 나온 오늘 재판에서 최 씨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일단 최순실 씨나 변호인단은 오늘 재판에서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 모른다거나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런 기존 주장을 반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최 씨는 증인신문에 직접 나서서 건물 관리인에게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JTBC 기자가 뭘 알고 뭘 듣고 와서 찾아온 게 아니냐 이렇게 직접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관리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했고요. 예. 실제 저희 취재진은 작년 10월 18일 당일 언론에 보도된 최 씨의 독일 유령 회사 비덱스포츠라는 회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회사와 WK의 독일 법인이 주소가 같았기 때문에 의문을 갖고 국내에 있는 WK 사무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예. 자, 오늘 뭐 이 얘기를 또다시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재판이 열려서 재판정에서 이 얘기들이 고스란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으로 파면되던 날 벌어진 폭력 집회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과격 집회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잇따라 소환에 불응하자 오늘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이날 집회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참가자들도 잇따라 구속됐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를 빼앗아 차벽을 들이받습니다. 결국 경찰 소음 차량에서 스피커가 떨어져 70대 노인이 머리를 맞아 숨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친박 집회 집회에선 참가자 3명이 목숨을 잃고 경찰 3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폭력 집회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정광용 박사모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정 회장에게 3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정 회장은 대선 이후에 출석하겠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일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을 폭행한 참가자들도 잇따라 구속됐습니다. 47살 박모 씨는 이날 헌법재판소 인근 건물에서 기자 3명을 주먹과 발로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고 카메라 등을 파손시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앞서 같은 집회에서 기자들을 취재용 사다리로 내려친 혐의로 붙잡힌 56살 이모 씨도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이번 주에 북한의 주요 행사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조만간 6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향하는 등 대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내일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노동당 최고직에 오른 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특히 15일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날로 여기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입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조만간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주요 정치 일정에 맞춰 도발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정세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호주로 이동 중이던 핵 추진 항공 모함 칼빈슨 호를 한반도 해역으로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한반도 상황에 엄중함을 인식을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항공 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도 일본에 정박해 있습니다. 우다웨이 중국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는 오늘 방한해 우리 측과 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중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강력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우다웨이 대표가 방한한 것은 1년여 만입니다. JTBC 안토니입니다. 네, 칼빈슨호의 한반도 이동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옵션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한의 군사적 옵션을 가동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맥메스터 백악관 NSC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제거를 위해 안보팀의 모든 옵션의 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so the president has asked us to be prepared to give him a full range of options to remove that threat to the American people and to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맥메스터 보좌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핵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명분으로 한 미국의 독자적 방도에 대해 중국의 양해를 압박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맥메스터는 칼 빈슨호의 한반도 이동 배치는 신중한 결정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란 점을 부인하지 않은 셈입니다. 서해에서 훈련 중인 중국 랴오닝호 항모 전단과의 대치까지 염두에 뒀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 MBC 방송은 NSC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제거와 핵무기 재배치 등 대북 전략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한반도 비핵화가 필요하지만 북한 정권을 교체할 목표는 없다며 막판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중국은 북한은 시리아가 아니라면서 미국의 군사 행동은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문제 해법을 압박하며 무력 시위 수준을 끌어올리는 미국의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띄우면서 반격하는 모양새입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대규모 사륙전, 작은 오판으로도 한반도 전쟁. 시진핑 주석의 방미 기간 중엔 미국의 시리아 폭격에 입을 닫았던 중국 매체가 한반도 위기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인민일보 해외판의 SNS 매체는 미군이 북한 타격을 시작하면 국지전이나 지도부 제거를 뜻하는 참수작전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정권 붕괴가 목표로 피해는 북한, 한국, 일본, 중국과 미국 순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시리아 아사드 정권과 달리 충분한 반격 능력을 갖췄다는 겁니다. 환구15는 한반도의 대규모 사륙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핵실험을 준비 중인 평양은 오판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위기의 관리와 통제를 위해 협력을 약속한 내용도 강조하며 트럼프 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베이징 외교관은 서울을 방문한 우다웨이 한반도 특별대표가 북한으로 이동해 추가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등 강원 전략을 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캐나다 밴쿠버 인근 산에서 한인 등산객 5명이 숨졌습니다. 이른바 코니스라고 불리는 눈더미를 밟고 추락사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밴쿠버 인근 하비산에서 한인 남녀 등산객 5명이 눈 덮인 산을 오르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난 8일 1,600여 미터 하비산 정상에서 눈사태가 일어났는데 산 정상으로 향해 있는 발자국이 있어 걱정된다는 한 등산객의 신고를 받고 현지 경찰은 바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헬리콥터까지 동원된 수색 끝에 정상에서 약 500m 떨어진 지점에서 5명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구조대는 희생자들이 산 정상에서 코니스를 밟았다가 이것이 붕괴되면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니스는 산 정상 벼랑 끝에 처마 모양으로 얼어붙은 눈더미입니다. 산 능선처럼 보이지만 붕괴 가능성이 커 그 위나 밑으로 지날 때 매우 위험한 지점입니다. 희생자들은 현지 산악회 회원으로 교민들이며 이 가운데 4명은 캐나다 국적자입니다. 이들 대부분 등산 경력이 오래됐고 GPS 장치와 눈삽 등 산악 장비들도 보유한 상황이었지만 갑작스런 코니스 붕괴에 손쓸 틈 없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만년설이 녹아내려 코니스 붕괴 사고가 잦아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의 순이익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실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기면서 채용 한파가 여전하죠. 점점 굳어지는 고용 없는 성장을 풀어낼 구조적인 해법이 절실해 보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순이익이 100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비용을 줄여 이익을 내던 불황형 흑자에서 벗어나 이번엔 매출과 이익 모두 늘어난 겁니다. 그 사이 취업문은 더 좁아졌습니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고 청년 실업률은 10%에 가까워지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은 여전히 경영 상황이 불확실하다며 올해 채용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물었더니 5곳 가운데 1곳꼴로 채용을 안 하거나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채용 계획을 결정하지 못한 곳도 40%에 가깝습니다. 많은 인원을 채용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 나한테도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게 되는데 아예 그런 기대조차 하지 못하게 하니까. 미국과 일본에선 경기 회복으로 실업률이 낮아지는 추세지만 한국은 4년 연속 청년 실업률이 상승해 지난해엔 약 20년 만에 미국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른바 낙수 효과가 희미해지면서 소수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전반적인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성장과 고용이 선순환을 이루려면 서비스업 등 내수 산업을 활성화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간 격차 축소, 노동시간 단축 등 사회적 합의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미세먼지 농도가 우리 정부보다 훨씬 엄격한 세계보건기구 기준치 이상이면 야외 수업을 하지 않겠다는 자체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요즘 부쩍 미세먼지가 기승인데 이대로라면 봄철 야외 수업은 거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바로 옆에 아파트 건설 현장도 있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운동장에서 활동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기침도 자꾸 나오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하면 아무래도 체육 활동이다 보니까 좀 숨도 차고 그랬는데 좀 많이 불편했어요. 올해 들어 3월 말까지 서울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을 보인 날은 14일로 2015년이나 지난해 전체 나쁨 이상 일수를 이미 넘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 수준을 넘어 우리 정부의 기준보다 훨씬 강력한 세계보건기구 WHO의 정책 목표치인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면 야외 수업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을 넘었던 날은 144일입니다. 사실상 체육 수업 등 야외 활동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 측은 서울시 초중고교의 78%인 1,050곳이 실내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고 이론 수업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또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등하교 시간 조정부터 휴교까지 학교 재량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북한강 주변에 허가받지 않은 음식점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처벌까지 했는데 상수원 보호지역이라는 안내도 무시한 채 이뤄지는 불법 영업 현장 밀착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손광균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평군에 나와 있습니다. 제 오른쪽으로는 북한강이고요. 강 건너편은 경기도 남양주시인데요. 반대편으로 노란색 컨테이너와 흰색 천막 여러 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곳에서 영업 중인 카페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 카페는요, 지난해 시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경기도 남양주시에 고발을 당했고 올 초에는 검찰에 기소까지 당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직도 영업을 계속하는 모양새입니다. 컨테이너 건물 안에서는 커피 주문과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야외 공간으로 들어서자 의자와 테이블은 물론이고 텐트에 대형 천막까지 나옵니다. 자리는 대충 세어봐도 수십 개가 넘고 주차장은 꽉 찼습니다. 불법 영업으로 적발됐던 다른 카페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2층짜리 매장에서 커피와 디저트를 팔고 있지만 시의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한 곳입니다. 한동안 장사를 중단했던 간이 매점들도 손님이 늘면서 찐빵과 옥수수를 다시 쪄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업을 하다 또다시 적발되면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검찰의 경고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말에는 그래도 좀 여실 수 있나 보네요. 주말에는 자기들도 공무원이니까 놀잖아요. 허벌리면 따따블이야. 수지로염 행위를 금지한다는 안내 문구가 곳곳에 있지만 가게들은 평상시처럼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장 바깥에 낯익구는 쓰레기와 다른 장소로 옮긴 식당 설비들이 녹슬고 있습니다. 정화장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시설조차 들어올 수 없는 법적인 규제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질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고요. 이 일대에서 음식물 판매가 금지된 건 1970년대부터입니다. 난개발을 막고 자연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현재의 남양주시 조양면 일대를 개발 제한 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는데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일부 주민들이 땅과 건물을 용도 변경해 음식점으로 바꾼 겁니다. 거듭되는 벌금형에도 불법 영업이 계속되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업주 7명이 구속 기소되고 6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안면 상인들은 팔당호를 둘러싸고 있는 경기 양평군 양수리와 광주, 하남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엄청 세게 해요. 세게 해도 이렇게 세게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저 건너에는 아파트가 올라가고 빌딩이 올라가요. 예? 요 다리 건너는. 상수도 직접적인 영향 받는 거는 그쪽에서 받는 거지. 남양주시는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할 경우 총 가구 수의 10%를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해 줄 수 있다며 그 전까지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은 이미 하고 있고요. 검사님께도 내용을 지금 보고를 드려서 검사님 내용을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다만 그 산발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제 일제 단속 기간을 별도로 정해서 그때 하는 게 효과가 더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매년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와 환경부, 검찰 등은 올해부터는 협의체를 구성해 이곳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의 이기심으로 상수원은 오늘도 오염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상주 시민 여러분, 저 홍준표입니다. 오늘 오전에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극적이었습니다. 단지 지난 4년간의 대통령직이 아니라 그녀의 부친이 현대사에 등장했던 56년 전에 그때부터 이어져 온 그 긴 시대를 마감하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구속. 막역했다는 친구와의 40년 우정은 대통령이라는 한 개인의 비극을 초래한 역설적인 인연이 됐습니다. 시민이 준 권력의 사유화, 법치주의를 넘어선 통치의식, 소통을 틀어막은 권위주의. 무엇보다도 내 편과 내 편을 구분하고 내 편이 아니면 그 어떤 구실, 심지어는 종북 딱지를 붙여서라도 적대시했던 구태. 그렇게 함으로써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려 했던 그 시대와의 결별을 간절하게 외쳤던 사람들이 광장에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그렇게 해서 사유화됐던 권력을 되찾았고 그 대통령을 법치에 의해서 탄핵했으며 그들의 광장에서는 권위주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광장에는 내 편과 네 편 대신 있다면 오직 하나, 합리적 시민사회가 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할수록 이 모든 것은 극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배는 자신을 외면하던 그녀가 묶인 몸이 되는 날 3년 동안의 시면의 시간에서 풀려났습니다. 법은 그녀의 7시간이 그 배의 운명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실체를 판단할 수 없었다지만 겨울의 광장에서 시민들은 그 배에 대한 그리고 그 배에 남아있을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염원을 고래에 싣고 리본에 싣고 가슴에 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춥고 길었던 겨울 내내 그 배는 이미 바닷속이 아닌 광장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침내 그 배 세월호는 지난했던 항해를 마치고 육지에 올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시면에 갇혀있던 그 배의 모습은 같은 세월을 지나온 한국 사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찢기고 무너지고.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의 항해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대선이라는 이제 남은 겨우 한 달짜리 항해가 아니라 지난 겨울 광장에서 시민들이 외쳤던 소망, 어둠을 이긴 빛으로, 거짓을 이긴 참으로, 그리하여 결국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긴 항해.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의 앞날도 또한 극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 달도 안 남았죠. 대선은 29일이 남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도 시작이 되고 벽보도 붙게 되고 그렇습니다. 정치부 안지연 기자와 함께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말씀드릴 때 대개 후보 등록한 이후, 그러니까 그 직후까지의 여론조사 결과 그 순위가 바뀌진 않더라. 여태까지 역대 선거를 보면. 그래서 그때 1위를 차지한 후보들이 대부분 여태까지는 예외 없이 대통령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이번 선거는 1, 2위가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일부 조사는 오차범위 바깥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 조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안지연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이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문 후보가 높은 것, 또 안 후보가 높은 것이 섞여 있더군요. 네. 오늘 발표한 조사가 모두 6개의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요. 그중에 2군데에서 안 후보가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뒤에 한번 보시면 KBS와 연합뉴스가 이
연합뉴스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안 후보가 4.1%포인트 높았고요. 이 조선일보의 여론조사에서는 2.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다 오차범위 내죠, 이건. 네, 아직까지는. 모두 다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예. 문 후보가 높게 나온 것은요? 문 후보가 높게 나온 여론조사도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일보의 여론조사에서는 문 후보가 37.7%, 안 후보가 37%였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는 두 후보 모두 37.7%로 똑같이 나왔고요. 이건 문 후보가 높은 게 아니라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한 군데는 똑같이 나왔고 총 3군데에서 문 후보가 더 높게 나온 건데요. 다음으로 MBC와 한경의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가 각각 35.2, 34.5%를 기록했습니다. 예. 모두 다 오차범위 내였는데요. 마지막으로 지방신문 7개사의 여론조사에서 유일하게 오차범위 밖의 격차를 보였는데요. 두 후보 간 격차는 5.4%포인트였습니다. 예, 요건 이제 오차범위 바깥이다. 네네. 문 후보가 앞선 것이. 표본이 2,000명으로 좀 많기 때문에 격차는 같은 5%대라고 하더라도 오차범위 바깥으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예, 여론조사 기법상. 네. 지역별로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비등비등하게 나왔는데요. 특히 그동안 몰표를 좋았던 대구 경북 지역이나 호남 지역도 이 선두 다툼이 치열했습니다. 예. 다만 홍준표 지사가 있는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 대선 운동을 하는 만큼 이 대구 경북의 민심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가 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도 유권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자주 전해드리긴 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것이냐? 문제제기가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어제 발표한 그 KBS와 연합뉴스의 한국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 선관위는 일단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예. 이 여론조사 표본을 선택하는 이른바 샘플링에 문제가 없는지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예. 그에 따라서 뭐 조사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아직은 선관위가 판단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네. 샘플링 문제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일부 표본으로 전체 여론을 추정하는 건데요. 이 표본을 정하는 과정이 여론조사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신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일고 있는 건의 경우에는 표본을 정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 건데요. 예. 선관위는 정식 조사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예, 그 내용은 아까 저희가 처음에 잠깐 전해드린 그 여론조사 결과니까 안 후보가 좀 앞서간 오차범위 내에서 맞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선관위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자,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놓고는 사실 선거 때마다 좀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기도 한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저희가 요 내용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교수가 한 분이 계신데 오하이오 주립대 김재관 교수 네. 조금 이따 바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김재관 교수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예. 김재관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김재관입니다. 네. 예, 거기 아침 일찍일 텐데 고맙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예. 자, 그 일부 언론사에서 의뢰해서 또 그 여론조사 회사에서 조사한 그 내용을 문제 제기하셨는데 우선 그 내용 무슨 문제 제기인지부터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안지영 기자가 아까 조금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네, 제가 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개 자료를 좀 검토해봤는데요. 예. 거기서 보니까 3월과 4월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조사를 했는데 예. 다른 방법이 사용되었고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두 가지 정도 발견이 되었는데요. 예. 예. 첫 번째 포인트는 그 비적격 사례 비율이 4월 조사에서 매우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그 그래프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프에서 보시면, 지금 나오고 3월에는, 있습니다. 예. 네네. 3월에는, 비적격이 뭐 60%, 50% 이랬는데요. 근데 4월에는 갑자기 10% 미만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예. 이게 저는 이상한 게 이게 정말로 그 RDD 그러니까 랜덤 디짓 다이얼링이었다 랜덤하게 뽑혔다면은 예. 이게 한 4-50% 나와야지 정상인데 예. 이게 RDD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10% 이하가 나오니까
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소개해드릴 때 네네. 오하이오라고 잘못 말씀드리는 아이오와 주립대 김재광 네, 교수. 아이오와 주립대입니다. 네. 예. 샘플링 분야에서 그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져 계신 분이기도 하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잠깐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그 표면상으로는 표본 크기가 2,000명, 유선 전화 비율이 40%, 응답률이 15%. 나타난 걸로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샘플링이 지금 왜곡됐다고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굉장히 큰 모집단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모집단으로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통계학적으로 꽤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 중에 응답률을 가지고 뭐 다 응답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만큼 그렇죠. 여러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만 적절한 사람의 표본을 추출해낼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그대로 이해한 대로 말씀드리자면 전화한 상대가 좀 적다는 얘기잖아요. 네, 더 이상한 게요. 비적격 사례 비율이 정상보다 많이 낮았다는 것도 좀 이상한 부분이었고요. 예. 두 번째로 또 이상했던 부분은 무선 전화에서 60개 국번만 걸렸다는 것이 참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3월 조사에서는 그게 8,000개, 그러니까 랜덤하게 이 국이 1부터 9,999까지 하면은 랜덤하게 뽑으면 한 8,000개 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60개만 뽑았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게 이제 샘플링에서는 그게 직락 추출이라는 것을 한 건데. 직락 추출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나쁜 거거든요. 근데 왜 굳이 더 효율이 떨어지는 직락 추출을 했을까? 굉장히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보다 좀 랜덤하게 조사를 조사 범위를 넓혀서 랜덤하게 뽑아낸 것이야말로 그렇죠. 예. 그게 좀 더 나은 정확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뭘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이런 행위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화를 그만큼 많이 걸어야 되는 것을 줄여서 비용을 줄였다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까? 이게 한 가지 제가 보기에는 조사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하루하고 그 다음날 2시간인가 3시간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갑을 관계에서 을 입장에서는 주어진 데드라인에 빨리 맞춰야 된다는 2,000명의 샘플을 빨리 맞춰야 된다는 그런 어떤 프레셔가 올 수 있을 테고. 그것 때문에 조금 무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해당 여론조사 업체의 데이터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건 중앙선관위에서 좀 더 조사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문제가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예, 저는 거기서 이제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유효성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비적격률을 확 낮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봤는데요. 저는 그게 사실 과연 그 정체가 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비적격이라는 게 유선 전화에서는 사업체 전화번호나 팩스 번호나 이런 거 그런 거가 부적격이고 무선에서는 그게 할당 초과거든요. 그러니까 연령대별 할당이 초과됐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어떻게 걸어보지도 않고 알 수 있는 건지. 네. 그러니까 RDD를 회사 쪽에서 교수님 회사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도 회사 쪽 반론을 전달을 해드려야 되니까. 과거 조사에서 활용하지 않았던 유효성 검증 시스템, 즉 결번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활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은 그 회사는 그 시스템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구축을 했으며 거기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야 되겠죠. 신뢰를 회복하려면. 알겠습니다. 따라서 그런데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다른 데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하고 지금 이 회사에서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하고 아주 의미 있는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회사에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물론 그 과정에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결과가 같게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까? 뭐 2번 틀려서 맞출 수는 있죠. 그런가요? 예. 글쎄 제가 그 데이터를 지금 저는 그 홈페이지에 나온 결과만 보고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예. 어렵고 만약에 저한테 뭐 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아마 그것은 열심히 해서 잘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선관위 쪽에 나중에 뭐 어느 결론이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문제 제기 차원에서 근데 사실 그 이번 여론조사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지난번에 선거든 또 그 전에 선거든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오류가 발생하면 그만큼 그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라서 그래서 문제 제기 차원에서라도 오늘 잠깐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아이오와 주립대 김재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팩트체크는 사드 배치에 대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입장 번복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애초에 반대를 주장하던 안 후보가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내놓은 설명들 과연 사실에 부합할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다였습니다. 오대영 기자, 첫 번째 내용부터 볼까요? 네, 지난 3월 20일에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경선 과정이었죠.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20일에 국방장관이 미국에 가서 서명을 했다. 합의가 이제 공고화됐다라는 건데 다시 말하면 양국이 사드에 관련해서 합의문에 서명을 해서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지난해에는 사드 반대를 분명히 외쳤잖아요. 그런데 서명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따라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네,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10월 20일 한미 제48차 안보협의회가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양국의 국방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날 되돌릴 수 없는 사항이 결정된 것으로 말을 했죠. 네. 하지만 아닙니다. 당시 공동 성명서인데요. 사드 배치를 재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이미 석 달여 전인 7월 8일에 양국이 결정해서 발표했습니다. 10월 20일에 열린 협의회는 이걸 재확인하는 자리였을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중요한 의사결정은 7월 8일 발표에 모두 담겨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안 후보는 양국의 국방장관의 서명이 있다. 그래서 더 공고화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시민단체인 평화통일연구소가 국방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답변서 보겠습니다. 한미 양국 간에 서명한 문서가 있습니까? 사드 관련한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를 제외한 별도의 합의서는 없습니다. 보고서만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보고서와 합의서는 구속력 등에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발언 사실이 아닙니다. 네, 서명이 된 합의서가 없다라고 국방부가 밝힌 내용이니까 뭐 가장 정확하겠죠. 다음 내용은 또 뭡니까? 네, 두 번째 직접 들어보시죠. 네. 그 시기 전후해서 공동 발표를 통해서 이제 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음 정부는 국가 간의 합의는 존중해야만 한다. 그게 외교의 기본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시기 전후에서 즉 10월 20일쯤 찬성으로 자신의 입장을 바꾸게 되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11월 13일자 매일경제신문 인터뷰를 보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것만 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덮는 게 큰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10월 20일 이후로도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던 것이죠. 네. 따라서 두 번째 설명도 역시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정책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왜 바꾸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야 할 텐데요. 이런 설명들로는 좀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네. 사드 배치가 정해져서 발표된 게요. 지난해 7월 8일입니다. 그때 안철수 후보는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재확인한 이후인 11월까지도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가면서 뒤집어지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것,
국가 간의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국민의당에서는 오늘 뭐 새롭게 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아직까지는 뭐 당론이 달라진 거는 없죠? 네, 지난해 7월 이후에요. 사드 배치 반대라고 분명히 당론을 정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6일에는요. 논평에서 사드 배치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것이 국민 보기에 민망하고 부끄럽지는 않은지 라면서 상대당의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저희에게 국가 대 국가의 협약으로 진행이 됐다. 그래서 사정 변경에 따라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입장처럼 국민의당 당론도 조만간 바뀔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보다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열죠. 첫 번째 키워드를.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홍찍 문, 안찍 박. 들어보셨나요?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이 상황을 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번 대선 유달리 이렇게 줄임말 프레임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 97년 대선 당시에 그 당시 신한국당이었던가요? 이인재 찍으면 김대중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인재 후보가 이인재 찍으면 이인재 된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런 말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 포문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먼저 열었습니다. 지난주였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자, 지금 안철수 후보가 중도 표심을 상당 부분 흡수하면서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가 만들어지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홍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곧바로 안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홍 후보를 10% 이하로 묶어놓기 위해서 이런 프레임을 내놨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이제 사표 방지 심리를 이용한 전략인 것 같은데 비록 이제 홍 후보가 2위하고 비교적 큰 격차로 3위이긴 하지만 홍 후보의 입장에서 뭐 기분이 이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홍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맞대응을 했는데요. 자, 안철수를 찍으면 박지원이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맞대응을 했습니다. 예. 자, 박지원 대표가 만약에 안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뒤에서 이른바 비선실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프레임이고요. 특히 보수층에서 박지원 대표에 대한 거부감을 노린 이런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예. 참고로 문찍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문찍김. 자, 유승민 후보도 가세를 했는데요. 예. 자, 문재인을 찍으면 김정은과 함께한다. 안보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겁니다. 예. 글쎄요. 예. 아무튼 누구 찍으면 누가 된다. 이거는 이제 그 일종의 이거 프레임인지 모르겠는데 이번 대선이 다자 구도이기도 하고 또 전통적으로 뭐 보혁 구도라든가 아니면 여야 대결 구도 같은 것이 이제 무너진 측면 이런 걸 반영하는 것 같긴 합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반갑지 않은 지지자.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지지층이 모이고 있는데 자, 그런다 보니까 이런 지지자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조갑제닷컴의 대표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10년 주기 설에 의하면 좌파로 넘어가는 게 맞는데 정권이 만약 안철수 정권이 탄생한다면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패배가 아니다.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자, 안철수가 더 낫다. 홍준표 버리고 보수는 안철수를 찍어야 된다. 홍찍문이죠.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아, 이거 뭐 약어가 난무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긴 합니다. 글쎄 안철수 후보 입장에선 반가운 지지자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갑재 씨는 이제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탄핵 반대했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태극기,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탄핵 반대를 했었고요. 탄핵 찬성은 내란, 뭐 반역죄 세력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예. 특히 그 태블릿 PC 의혹도 상당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예. JTBC가 그 의혹이 많은 태블릿 공개하니까 전 언론이 이 난동에 가담을 했습니다. 언론의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언론의 반란을 우리가 진압해야 됩니다. 예. 하지만 이미 태블릿 PC 조작설은 근거가 없다는 게 이미 여러 차례 명백하게 밝혀졌었죠. 오늘 재판에서 있었던 얘기도 저희들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오늘도 예.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자, 어쨌든
이 조갑재 씨의 발언에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바로 박사모 측이었는데요. 이런 댓글들 많았습니다. 자, 조갑재 씨 갈 테면 가라. 이런 배신자. 자, 이러려고 태극기 집회 나와서 연설했느냐. 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조원진 의원을 그러면 지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군요. 친박 세력 입장에서는. 마지막 키워드는요?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긴장하는 문재인. 자, 문재인 후보가 오늘 첫 선대위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급상승 때문인지 좀 긴장감이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선대위 자리를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통합과 화합에 걸림돌이 있으면 직접 나서서 치우겠다. 앞으로 찬물을 끼얹는 인사 누구라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 그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추대된 박영선 의원은 결국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면서요.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일종의 이제 여진이 앞으로 또 지속이 될까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또 게다가 또 안철수 후보 급등에 따라서 지금 적폐청산 프레임이 혹시 그 빌미를 준 게 아니냐라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적폐 세력이라는 표현 대신 부패 기득권 세력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참고로 제가 오늘 추미애 대표를 직접 만났는데 추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적폐 세력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주장은 자칫 문 후보를 지지 않는 모든 층을 적폐 세력으로 돌릴 수 있어서 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죠.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이성대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오전에 촉촉한 봄비가 내린 뒤에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예. 자, 뉴스가 끝난 다음에는 곧바로 소셜 라이브, 오늘 정치부 기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At the end of a rainbow, you'll find a pot of gold. At the end of a story, you'll find it's all been told. But our love has a treasure our hearts can always spend, and it has a story without any end.